오늘은 보컴에셋 투자자문의 장홍래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중국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과 관련된 이런 그 말씀을 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 또 미국 기업들, 또 한국에 대한 기업들, 뭐 여러 다른 어떤 나라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기업들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제가 대표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주가는 어떤 것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기업의 주가요? 네. 당연한 질문 같은데. 수급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인기도 아닐까요?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익은 바탕으로 깔고. 가장 근본 핵심은 수급도 있겠지만 기업이 돈을 벌어야 이익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럼 이익은 뭐가 결정할 거예요? 이익이요? 예. 글쎄요, 매출이 꼭 많다고 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글쎄요, 그 어떤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그 같은 물건이라도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업들? 이게 좀 이익률을 높이는 기업들이 아닐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직업을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물어보시는 직업이.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익을 결정하는 거는 쉽게 따지면 음식점이나 옷가게나 이런 걸 가서 보시면은 이익률하고 회전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점을 가면은 그 테이블당 얼마 마진이 생기고 그게 그 테이블이 몇 번 회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 구독자의 그 구독 숫자나 구독 클릭해서 몇 번을 보시잖아요. 조회수. 이게 일종의 회전율이거든요. 결국 이익률하고 회전율이 기업의 유튜브의 결국은 캐시 플로우를 만드는 것처럼 기업도 똑같이 옷가게를 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결국 이익률하고 마진율, 보통 사람들은 마진율이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이제 이익률이 되겠죠. 매출분의 이익, 그 다음에 매출을 자산으로 나눠서 몇 번 회전하느냐.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옷가게 같으면 옷이 핵심이잖아요. 옷이 몇 번 회전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이익은 자산, 그 중에서 이제 재고 자산이 얼마 회전하느냐. 예를 들면 유튜브 같으면은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그 사람의 이익을 결정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명한 아기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MBC 전체 방송국의 이익을 초과하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익률하고 회전율을 곱했을 때 회전율이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음식점이나 뭐 옷가게나 제조업 같은 게, 특히 제조업, 국내 제조업을 보시면은 1년 회전율이 10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재고가 1년에 10회 정도 회전이 돼서 매출을 나가는 거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수천만, 수억이 되는 거거든요. 연으로 따지면요. 그리고 이익률하고 회전율인데 지금은 회전율 시대인데 회전율이 결국 기업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결국은 그 이익을 결정하고 결국 이익이 좋으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본질인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인을 쫓아가서 좀 보시면은 기업 분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주가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원칙을 좀 대비를 해서 우리가 한번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 나스닥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명품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애플이나 아마존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 아마존 이런 미국 기업인데 그런 기업들이 왜 명품 기업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익성도 좋고 기업의 부채 안정성도 좋고 거기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또 관리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그 처음부터 이렇게 현금이 많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뭐 계속 적자 보지 않았나요? 한참 동안은? 애플을 오늘 아마존이 그랬죠. 예. 애플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그걸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분석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애플을 1976년에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워지니아하고 참여를 해서 10년 동안 나름대로 잘 나갔다가 쫓겨나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그 다음에 펩시콜라 사장을 했던 스컬리가 들어와서 한 10년 하고 다시 애플이 6일 맞이한 상태에서 97년에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에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 중에 하나가 98년에 팀 쿡을 다시 그 SCM,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재고 관리 최고 책임자로 리크루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데 보시면은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76년부터 해서 86년에 쫓겨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은 제품은 훌륭했어요. 제품은 굉장히 훌륭했고 지금처럼 매니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핵심은 현금이 없었어요. 현금이 없고 또 주가도 뭐 결정적으로 쫓겨난 거는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스컬리가 쫓아냈거든요. 쫓아내고 10년 동안 또 운영한 과정에서 또 안 좋아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복귀를 한 거거든요. 뭐 좋은 제품도 안 나오고 현금도 없고 표를 한번 좀 보시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률하고 회전율이 핵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보시면요.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시면은 93년부터 자료인데 스티브 잡스가 97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팀 쿡이 다시 부임한 거는 98년이고요. 97년, 98년이고요. 보시면 재고자산 회전수가 74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74일이 돼서야 재고가 매출로 소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자를 표시하는 건가요? 예, 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적으로 따지면은 74일이 돼야 매출이 되는 거예요. 재고가. 물건을 준비를 해놓고 만들어 놓고. 그런데 팀 쿡이 부임하면서 재고자산이 확 줄어들죠. 그러네요. 절반 이상으로 확 주네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당시에는 1일, 지금은 한 8일에서 9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은 그 CCC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건이 외상으로 매입을 하든지 매입을 해서 만들어서 다시 그 현금으로 들어오는 날짜를 말하는 거거든요.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물건은 그러니까 음식점이든 재고 뭐 옷을 팔든지 그 옷을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팀 쿡이 오기 전에는 84일이 돼서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팔고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84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는 한 75일 걸렸고, 그 다음에 그 돈이 현금화 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작부터니까 85일 정도. 외상 매입금하고 외상 매출금 세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내가 줄 돈하고 받을 돈 이런 거 다 감안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최종적으로 84일이 걸렸어요. 근데 팀 쿡이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2일, 27일이거든요. 성금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기업이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팀 쿡이 엄청난 사람이네요. 근데 이것이 현금하고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시면 현금이 팍팍 늘어나죠.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면서 주가도 동시에 오르거든요. 저 현금이라는 거는 보유현금. 보유현금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 현금 흐름상에 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금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오르는 거거든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애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총도 가장 크고 주가 상승률도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고 결국은 통상적으로 내재 가치를 현금과 현금 흐름으로 보거든요. 현금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주가는 이익, 발생주의에서는 이익이라고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팀 쿡이 잘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재고를 회전일수를 확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 말씀드리면은, 올해 이제 애플 결산을 했는데, 9월 말 보면 결산했는데, 매출이 한 3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그냥 단순하게 365조를 매출을 했다고 하면은, 이 캐시 컨버전 사이클을 하루 낮추면은, 얼마가 더 돈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죠? 1조입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만약에, 팀쿡이 없었다고 하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84조가 84일이 걸린다는 얘기는 84조를 운영 자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먼저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확보를 했어야 되네요. 예, 그렇죠. 빌리든 아니면 투자를 받든. 예를 들면 대표님이 여기 유튜브를 하시는데 84일에 캐시가 들어온다 84일 동안 운영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내 돈도 부족하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당장에 보면 84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매출, 예를 들면 365 매출이라면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 84일이 그런데 84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이너스 2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27조를 내가 다른 사람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기업이 전 세계에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애플, 아마존, 중국 기업 중에 유일하게 텐센트, 그 다음에 이런 마이너스 기업은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투자자한테 제가 인사이트를 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경쟁 기업과 비교를 하면 돼요. 같은, 그럼 애플이면 우린 삼성전자인가요? 애플은 삼성전자, 샤오미, 화웨이 이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사업부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면 반도체끼리 비교를 해서 어떤 기업이 더 보면은 이제 경쟁력이 있고, 그게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 재고 자산 회전 일수가 현금 흐름을 결정하고, 우리의 현금하고 현금 흐름을 결정하고 결국은 주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생주의에서는 이익이라고 하고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이라고 하는데 현금 이익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국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한 90%의 기업은 이익과 현금이 매칭이 안 돼요. 당연히 때들게.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팀쿡이라는 사람의 어떤 경영 능력, 그러니까 저런 수치가 나온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뭐 이유가 뭐였나요? 스티브 잡스가 아까 말씀드린 쫓겨난 이유 중에 핵심의 하나가 제품은 엄청 좋았고 라인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품 종류도. 근데 현금은 없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재고자산 회전수가 너무 길었던 거예요. 저 때. 예, 그래서 재고자 관리의 최고의 전문가인 팀쿡을 영입을 한 겁니다. 예, 영입을 해서 제품 라인을 확 줄이면서 재고 관리를 확 줄여버린 거죠. 아, 제품 라인을 줄이고. 예, 제품 라인을 줄이고 재고 관리를 확 줄인 거죠. 예를 들면은 팀쿡이 잘하는 거면 현재도 예를 들면은 애플을 제품을 사고 싶으셔서 매장에 가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애플 생태계 자체가 재고 관리를 잘해요. 최소의 재고만 갖도록. 그러니까 애플 자체도 재고를 최소 갖도록 하고, 1차 벤더, 2차 물건을 공급한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생태계 자체가 재고 회전 일수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재고가 소진이 되게 만들고 재고 부담 없게 만들어 줘서 생태계가 가장 현금이 풍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태계에 비교해서 애플 생태계가 가장 경쟁 우위를 계속 갖게 되죠. 현금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금이 많으면 옵션이 많이 있잖아요. 기업도 살 수가 있고 투자도 계속 할 수 있고, 더 쉽게 좋은 게 더 좋은 걸 만드는 것처럼 결국 현금이 많아야 기업이 투자도 할 수 있고 M&A 할 수도 있고 주가도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제품만 잘 만들었다고 해서 기업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최고의 제품하고 관리, 그 중에서도 핵심은 재고 관리가 잘 돼야 주가가 오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폰 사러 가면은 이 매장들 보면은 미리 예약도 하기도 하고 광고하는 것들 보면 우리 몇 대 확보해 놨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고객 유치하고. 그러니까 확 만들어 가지고 막 푸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만들면서, 근데 사실 거기에는 또 브랜드 파워,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게 또 같이 존재하겠네요. 브랜드 파워도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 처음에 10년 동안 브랜드 파워도 엄청 세고 제품도 좋았어요. 근데 현금은 없었어요. 주가도 떨어졌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난 거거든요. 핵심은 좋은 제품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관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겹쳐질 때만 명품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품 뭐 펀더멘탈은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죠. 재고, 판매하는 재고를 제품의 재고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그거에 따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명품 기업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한국에서는 최고의 관리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재고 관리도 잘하나요? 재고 관리도 최고죠. 그러니까 이런 CCC, 그러니까 그 외상매입금하고 외상 매출금하고 재고 관리가 최고로 잘 돼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현금이 많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몇 개 업체 중에 투자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나이키나 언더아머하고 아디다스를 볼 때 어디 기업에 투자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 재고 관리 이런 걸 보시고 하면은 현금 흐름이 미래에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의 원인은 결국은 이익인데 이익의 원인은 보면은 그 핵심은 재고자산 관리에 있다. 재고자산 관리. 그 재고자산의 재고자산이 잘 빨리빨리 매출이 되고 관리되는 거는 경쟁 우위도 있지만 스스로 기업 내에서 재고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결정되고 주가가 결정된다. 그래서 주가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하고 경쟁 기업도 내가 투자하는 기업 내에서도 그 시계열로 쭉 기간을 연장해서 보시면은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내년이나 내후년 현금 흐름이 좀 늘어나겠구나. 또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이런 좋은 기업들은 레인지 내에서 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 재고 관리도 그렇고 재고가 재고 회전 일수가 10이 넘어가면 안 넘어가게끔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캐시 컨버전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며칠이 안 넘게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이 현금 전환일수 CCC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기업이 현금흐름이 나빠지고 부도가 돼요. 또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이 CCC를 그래서 부도 사전 지표로도 활용을 합니다. 그럼 이 CCC 지표는 우리가 보통 기업 정보 보통 이제 자기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그 여러 가지 사이트들 가면은 여러 가지 차트들이 나오고 여기에도 그게 나오나요? 아니면 직접 이걸 만들어야 되나요? 한국 사이트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고 미국의 이제 모닝 사이트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모닝스타. 모닝스타나 이런 기업들에서 전문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겠죠? 전 세계 기업에서 정보 전 세계. 그래서 그런 사이트 유료나 일부 무료로 제공하고 그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런 게 제공이 되고 조금 회계나 재무적인 그런 계산이 되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계산하실 수도 있고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모르시면은 이런 사이트 전문 제공 사이트에서 보셔서 모닝스타 같은 데 보셔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플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가 정말 명품 기업을 발굴하는 법이네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그러니까 CCR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거거든요. 1대1 1점에서 1에서 2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하고 현금 흐름하고 거의 매치 기간이 돼야 되거든요. 2라고 2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익이 단기순이익 2라면 영업 현금 흐름이 1에서 2 사이에 돼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게 업종마다 조금씩 틀리게 하는데. 저게 그러면 3이다, 4다, 아니면 뭐 0점 몇이다, 이러면은. 예를 들면 애플 딱 보시면은. 과거에는 보시면은. 마이너스 10, 0.5, 2 플러스, 이게 이익하고 쉽게 말하면 단기순이익하고 영업 현금흐름하고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자기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팀 쿡을 딱 영입을 한 거군요. 그래서 그 팀 쿡이 영입한 이후에 보면은 지금은 보시면 1.2, 1.2인데 지금은 한 1.5 이륙에서 항상 유지가 되거든요. 이익 대비 영업 현금 흐름이 1.5배 정도 유지가 항상 됩니다. 삼성전자 같으면 1.7 정도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영자가 참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마인드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영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투자자들 일종의 투자 경영자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걸 보실 줄 알면은 이 기업이 지금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를 들면 1.2, 1.2였는데 96년 이전으로 상태로 돌아간다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렇죠.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어딘지 모르게. 기업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가를 예측하시는 것보다 이런 거 보시면 더 그 예측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하게 KBS 그 방송을 보다니까, 아침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건강검진표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 재무제표나 이런 정보를 잘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똑같이 건강검진표도 잘 분석을 하면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고자산 효율일수나 재고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현금 전환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시면은 미래가 나름대로 보입니다. 기업들. 네, 숫자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정확하게. 네. 숫자가 의외로 주는 정보가 상당히 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러한 현금 흐름이 얼마나 이 기업이 성장하는지 아닌지를 이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지표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주가는 또 심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좀 주가를 판단하는 이게 비싼지 싼지 적정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어떤 그 핵심 그 어떤 인사이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가 예측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데 네. 그 주가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를 예측하시기보다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잘 보시면은 이런 회계나 재무 정보를 좀 잘 해석해서 보시면은 미래가 주가 나름대로 계산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익과 자산의 질과 주가는 친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하고 현금흐름이 매칭이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장기 상승하는 순위하고 똑같습니다.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은 주가 상승도 똑같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중국의 텐센트나 이런 좋은 기업들은 반드시 이익의 질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익의 질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하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익의 질과 주가의 상승순위 같습니다. 근데 이익의 질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 이익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무엇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저기 표시를 한 것처럼 영업 현금흐름이나 잉여 현금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이거는 다 제공을 하니까 이거를 딱딱 집어넣어서 보시면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 사이에 나와야 됩니다. 1에서 2 사이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산의 질인데 현금을 자산으로 나눴을 때 그 비율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되는지. 이게 명품 기업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0% 이상 유지가 돼요. 자산 대비 현금이 10% 이상. 현금성 자산이 반드시 10% 이상 됩니다. 15%, 20% 다 넘거든요. 반대로 기업이 나빠지는 신호가 보이는 거는 이 현금 비율이 자산 대비 현금 비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이게 그런 신호를 당연히 보여주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시장에서 말하는 PBR, 퍼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ROE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순자산분의 이익이잖아요. 자기자본분의 이익인데 순자산에다가 몇 배를 곱하면은 그게 이제 PBR이 되는 거고 이익에다가 몇 배를 곱하면 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근본 요소는 ROE인데
ROE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니까 이익이 순자산이 진짜 좋은 이익인지 좋은 자산인지 검증해서 보시면은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기업이 주가가 어느 정도 갈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네. 네. 두 번째는 뭐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자산 회전일수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익이 결국 수급도 있지만 그 수급도 이익이 줘야 결국 그렇죠. 붙는 거잖아요. 괜찮은 기업이네 이러면서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못 버는 기업한테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많아야, 그 캐시플로가 많아야 뭐 그 유튜브 채널 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현금 흐름이 없는데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결국은 수렴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금 흐름에. 그러면 그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그 현금 전환일수라는 게 결정하는데 그게 핵심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 회전일수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쿡이 애플이 들어와서 그렇게 좋은 기업이었지만 현금이 없었지만 팀쿡이 들어와서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확 낮추면서 애플이 세계 최고의 현금이 많은 기업이 됐고 주가도 당연히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세 번째는 주식 가격이 결정적으로 두 가지 요소에서 결정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는 자본 생산성이고 하나는 화폐 가치. 그러니까 통화량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라는 그 일종의 화폐 가치거든요. 제일 마지막 표로 제가 한번 통화량하고 다우존스 지수, 그다음에 영국 통화량하고 그 FTSE 그 지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먼저 1940년, 그러니까 1989년부터 2019년 그 자료를 보시면은 통화량하고 주가 지수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의 차이는 뭐냐면은 주식은 만약에 만약에 최고 가격에 샀을 때 그 가격이 회복되는데 잘못하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은 최고 가격에 사도 회복되는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여기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은 통화량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 서프라임 이후 10년 동안,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 현금 통화를 굉장히 많이 증발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 주가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통화량하고 다우존스 관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수렴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수렴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기업에 이건 평균적인 선을 나타내는 거니까 좋은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이 주가를 상승하죠. 그러니까 자본 생산성이 좋으면서 통화량 관계를 또 보시면은 주가도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한국 부동산도 보시면은 최근 10년 동안 통화량 증가율이 7%거든요. 네. 집가 상승률 연봉 7% 거의 비슷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그 통화량이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크고 주가는 기업의 자본 생산성, 그러니까 수익성이 미치는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체의 자본 생산성하고 화폐량, 통화 가치가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요소가 합쳐져서 주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좋은 기업을 왜 사야 되냐면은 이건 평균적인 건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시기에 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비싸게 사면 회복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장기간으로는 수렴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2010년에서 이 기간에 사셨으면은 네. 회복되는데, 이때 샀으면 회복되는데 거의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들고 있을까요? 네, 못 들고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수를 그냥 사서 갖고 있었으면 돈을 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이 중에서도 좋은 기업을 사게 되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게 비싸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핵심은 기업의 자본 생산성하고 통화량이 둘 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거시 경제를 많이 보잖아요. 예, 예. 거시 경제를 보면서 투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 예. 거시 경제보다는 기업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얘기를 왜 내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세계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가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 분이 케인즈고 한 분이 밀턴 프리드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현대 주류 경제 정책을 다 결정하거든요. 그 부분의 학파의 그 배운 사람들이 이게 케인즈 학파냐 결국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두 사람의 영향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케인즈가 가장 위대한 20세기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도 대학 연기금을 한 10몇 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영국에서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투자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그 10몇 년 동안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네. 근데 투자의 비법에 대해서 케인즈한테 일반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기업을 좀 집중해서 봐라. 아, 기업을. 제가 말씀드린 그 세계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가 그러니까 매크로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크로로 빅픽처 큰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기업이다. 내 돈을 투자하는 건 실제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에 집중을 더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내 돈은 매크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요소, 현금 흐름이라든가 그 배수, 이익률, 이런저런 말씀하신 요소들로 이렇게 봤을 때 현재의 주가가 그러한 것들을 수렴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정상적인 건데 그러한 수치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좋지가 않은데 주가는 높아요. 그럼 이거는 사면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기 이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한다고 하거든요. 네. 내재 가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의를 할 때 현금 흐름,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 걸 내재 가치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개인을 따지면 소득이거든요. 소득이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미혼자가 있으면은 중개업체가 미혼자를 평가할 때 경제적으로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듀오나 이런 데서 사람 소개할 때 평가할 때 그 두 가지를 평가하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느냐. 네. 이게 PBR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는 현금 흐름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미래, 예를 들면 변호사이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많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경제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결혼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기업도 똑같거든요. 결국은 현금 흐름이 그 주가를 결정하는데 주가도 현금 흐름에 수렴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개인의 몸값이 미래 현금 소득에 수렴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 결국 미래 현금 흐름이 그게 가치고 주가도 결국 수렴하고 거기서 현금 흐름 증가 속도나 이런 거에 주가가 결국은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현금이 없는데 이익만 있고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기업은 주가가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빠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뭐 테마주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재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그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이벤트적인 성격들로 상승하는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또 수급도 딸리고 들어오고 이러한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했을 때 안 좋다 하면 우리가 그냥 안 들어가는 게 오히려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주식을 그냥 사고 파시는 분한테는 그게 이익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수시로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은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이런 재고 자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거 보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애플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이건 무슨 표인가요? 애플의 핵심 재무 정보입니다. 네. 아까 보시면은 현금 전환수가 팀쿡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현금 전환했어요. 네. 예. 마이너스 지금 현재는 작년 기준이 마이너스 63일이거든요. 야, 더 올라왔네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 365조라고 하면 63조 정도를 이미 현금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기업하고 게임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 경쟁기업인데 대표님은 63조를 갖고 시작하고
저는 63조를 운용해서 단대에서 도달해서 시작하는 경우 게임 되겠습니다. 수익의 그 이자 수익도 생기겠지만 여기 이자 지출 비용이 생기겠네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도 안 좋고 재만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궁극적 모델은 현금 전환일수를 마이너스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부동산도 갭 투자가 일종의 현금 전환일수를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겁니다. 네. 네. 자기 돈은 최소화하면서 은행 돈하고 그다음에 그 세입자의 전세금을 통해서 현금 전환일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남의 돈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도 한국에는 현금 전환일수가 마이너스인 기업이 없어요. 네. 카카오텍 모델이 그런 모델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게 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냐면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애플이 처음부터 현금 전환일수가 마이너스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품이 좋아해서만 현금 전환일수가 좋게 되는 게 아니라 관리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렇게 당장 수치는 좋지 않더라도 계속 개선되는 이런 곳들을 찾아서 계속 이제 지켜보고 투자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요. 그 일반 제조업 기업들을 제가 그 대기업도 제가 재무 분석 자문을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재고 자산이나 현금 전환일수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우리가 말처럼 쉽다면 모두가 다 저렇게 될 텐데 이건 분명히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상당한 그러니까 그 상당한 돈과 시간을 먹어야 돼요, 기업이요. 처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언더아머하고 아디다스하고 나이키를 비교해 보시면 언더아머가 상당히 좋은 회사이긴 한데 나이키의 관리 수준을 따라오려면 상당히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나이키 비슷하게 만들긴 하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관리 그 전체 관리, 재무 관리, 재고 관리 이런 수준이 따라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장 그게 따라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린다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체제를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실패와 성공과 투자 비용도 필요하고 시간도 소요되고 그래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DNA 몸에 박여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고통이 있지만 장기적 비전을 보고 끊임없이 그걸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네요. 경영자가 능력도 있었고 그런 능력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꼭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오너가 운영하는 기업하고 오너가 아닌 운영 기업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오너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책임지고 관리를 하죠. 근데 경영자 같은 경우 일반 그 단순 경영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관리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에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국에 거의 없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데는 관리가 나름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에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한국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1% 미만이에요. 1%. 전 세계가 몇 개? 2만 개인데. 야, 진짜 이거 보물찾기인데요. 사실 보물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보물찾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보물찾기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체크만 하면 되니까.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잘 체크하시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의 질이 안 맞는 기업만 골라내도 90% 정도 필터링이 되거든요. 그러면 10% 남은 기업 중에서 수익성도 보고 경제 응위도 보고 그다음에 배당 뭐 이런 것도 보고 다 보고 하시면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 90% 정도 걸러내면 일단 투자 원금에 이를 확률은 확 낮춰집니다. 실제.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투자하기 전에 이러한 요소를 아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인사이트 그것이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혹은 앞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예상하고 투자의 어떤 기준을 삼을 때 그 세 가지 그 인사이트 원칙을 적용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애플 현금 증가 추세 한번 보시면은 네. 팀 쿡이 온 이후부터 이게 팍팍 늘어난 거거든요. 주가도 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익의 질하고 현금하고 주가 관계가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제가 이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가장 주가 상승순위도 좋고 이익의 질도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구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LG전자, 도시바이오, 소니,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순서로. 네.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를 보면은 나이키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세계 양대 검색 업체인 구글하고 바이두를 보시면 구글이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자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잖아요. 고르는 같은 거잖아요. 같은 업종 내에서 예, 경쟁 업체들 가운데 누가 1등이냐, 명품이냐. 제품뿐만 아니라 관리가 어떤 기업이 잘 되느냐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을 선택할 수가 있죠. 네. 어차피 절대적으로 나이키나 삼성전자 절대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자본은 뭐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좋은 기업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반도체 기업 중에 어디에 투자할까 했을 때 이제 삼성,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이렇게 대비해 화웨이 뭐 이런 식으로 화웨이란다. 또 뭐 SMIC, SMIC 이런 식으로 쫙 놓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제일 낫네. 그럼 삼성전자 투자하는 걸로. 예를 들면 대표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삼성전자하고 SMIC하고 다른 반도체 업체 쭉 재무 정보를 딱 놓고 한 10에서 15년 딱 보시면은 그걸 한 5분 보지 마시고 5분 들게 보고 죄송한데 한 30분 저 최소 보시면은 눈에 보여요. 그 의사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진표를 5분만 보지 말고 오래 보라는 겁니다. 네. 오래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또 훈련이 되는 거겠죠. 처음에 잘 안 보이다가 자꾸 보시면은 그럼 숫자가 레인지에서 관리되는 게 보여요. 네. 좋은 기업들은 예를 들면 뭐 건강 관리 잘하거나 몸 관리 잘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몸무게는 혈압이랑 잘 관리를 하잖아요. 레인지에서 똑같아요. 기업도 그런 의식이 있는 기업만이 관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주가는 내재 가치, 현금 흐름이 결정하는 거고 그걸 결정하는 거는 핵심은 재고 자산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앞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이익의 질에 의해서 또 이제 주가가 결정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 이익의 질이 우리가 어떻게 좀 비교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이번에는 이익의 질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 표를 한번 보시면은 먼저 전자업 쪽에서 보면 삼성전자, 도시바, SK하이닉스, LG전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대표님이 보시면은 어디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직관적으로. 삼성전자 이익의 질.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영업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1에서 2 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업. 그게 이익의 질이 좋은 겁니다. 그런가요? 저기 소수점 찍혀 있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밑에 LG전자가 117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건데 그 기준이라면 삼성전자네요. 그렇죠. LG전자가 우리가 가격이 지금 가치 평가가 낮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LG전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LG전자도 수익상은 낮지만은 재고자산 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나름대로 괜찮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익의 질만 보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좋잖아요. 이익의 질이 안 좋네요, 근데. LG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그런데 이것이 주가 중장기 상승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시면 이익의 질을 우리가 뭘로 판단하는 거죠?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업 현금 흐름 또는 잉여 현금 흐름을 단기 순이익으로 그래서 나온 수치가 1에서 2가 나올 때가 1에서 2 사이가 가장 좋은 거고 여기에서 멀어질수록 안 좋은 거로 멀어지거나 플러스 됐거나 마이너스 된 변동폭이 심하면은 일단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해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3, 2017년도 LG전자 같은 경우는 1.3에서 다음에 3.7, 지금 117, 또 1.3 전에는 41. 그러니까 좀 이게 변동폭이 크네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학생이라고 따지면 학생을 보시면 돼요. 학생이 있는데 성적이 어떤 학생은 들쑥날쑥이에요? 들쑥날쑥은 학생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꾸준하게 되는 삼성전자 저렇게 되면 저 학생은
뭐 서울대 가겠네, 연고대 가겠네. 얘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 이게 아니라 이번에 시험 공부 팠나 보네. 아니면 원래 실력은 원래 이러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것만이 그래서 삼성전자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저 학생은 저렇게 항상 했으니까 저렇게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도시바도 상당히 안 좋으네요. 도시바도 분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일단 제거가 딱딱 되잖아요. 그러면 1과 2에서 마이너스가 됐건 플러스가 됐건 숫자가 뒤로 멀어질수록 안 좋은 그 수치가 커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변동폭이 크거나 마이너스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에서 2 사이가 유지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애플은 제가 아까 보셨지만 애플은 1.2 애플을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애플 여기 보시면은 1.2에서 1.3 사이 거의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삼성전자가 약간 높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투자가 더 많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률에다가 감가상각비를 기본적으로 더한 거거든요. 영업현금 흐름이.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애플보다 많기 때문에 투자가 많은 게일수록 2에 가깝습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투자가 많을수록. 그런데 버크셔에서 지난번 제가 댓글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설명 안 해주셨다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9.3 나왔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 버크셔 확 달라졌네요. 그 이유는 버크셔에서가 2018년부터 그 모든 보유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크셔에서 일종의 지주회사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는 그냥 매입가를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취득원가로 돼 있었는데 시가로 반영하면서 변동폭이 커서 그런 거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들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GE 같은 게 보시면은 GE가 CEO의 사관학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숫자로 보면은 이미 제프리 이멜트부터 망가진 회사예요. 2015년부터 망가졌네요. 아니 2015년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망가진 회사거든요. 잭웰치 이후로? 잭웰치 말기부터 숫자로는 이미 망가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업의 명성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휘하면은 잭웰치 뭐 새로운 경영의 무슨 구루.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그 뭐라 그러나 기업 같은 그런데 뭐 사실은 곪고 있었던 거네요. 잭웰치 후반기부터 망가졌죠. 제프리 이멜트 본격적으로 망가졌고 숫자를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도 보시면은 이게 보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언더아머는 투자를 일단 필터링해서 언더아머는 어떤 회사예요? 똑같이 처음 들어봤어. 저희 스포츠 3대 회사죠. 스포츠를 안 좋아해서.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3대 스포츠 의류 회사죠. 젊은 친구도 많이 좋아하죠. 무식하네요, 제가. 근데 수치가 상당히 불안정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근데 또 이 수치로 보면 저는 사실 나이키가 가장 유명하고 나이키가 또 우리가 선호도가 높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보니까 수치로는 아디다스가 훨씬 안정적이네요. 아디다스하고 아디다스는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은 사실 보면 보시면 2012, 2.8, 0.8이었다가 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CCR로만 보면 비슷한데, 예를 들면 다른 지표,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나 재고 자산 관리를 보면은 나이키가 좀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그런 전체적인 거를 다 몇 가지를 더해서 몇 가지 재무 정보를 겹쳐서 보셔야 돼요. 핵심 몇 가지 한 3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하고 바이두를 보시면은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저희가 그 뭐라 그럴까 어떤 프로덕트를 내놓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서비스 인터넷 기업이고요. 그럼 이 뭐라 그러죠? 이 회전율, 재고율 이것을 어떻게 계산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CCR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죠. 구글도요. 어디 있죠? 여기 제일 위에요. 맨 위에. 그러네요. 여기도 잘. 바이두도 의외네요. 중국 기업인데. 근데 바이두가 현금 흐름하고 이익하고는 이렇게 어느 정도 관리는 되지만 다른 저쪽에서는 관리가 또 안 돼요. 다른 거라면 어떤? 예를 들면 뭐 그
재무관리, 전체적인 재무관리 수준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몇 가지 좀 그러니까 그 명품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요 정도 CCR 정도만 지금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언더아머 손익분기점을 보시면은 나이키하고 딱 비교해서 보시면은 나이키는 손익분기점이 수익하고 비용이 같아지는 매출액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거든요.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또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실 때 사업하실 때 똔똔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데 나이키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손익분기 매출액 대비해서 13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이 손익분기점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기업들이 새롭게 알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건 대표님한테 곤란하게 했는데 제가 그냥 질문을 그냥 모르실 건데 애플은 매출이 어느 정도 안 나와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회사가 안 망하지 않고. 돈이 지금 당장 안 보여도 매출 제로라도. 보유가 현금 보유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 쓰겠죠. 글쎄요, 워낙 많으니까 한 10년은 버티지 않을까요? 2년 이상 버틸 수 있어요. 너무 갔나? 삼성전자는 한 1년 정도. 그래요? 근데 대한항공이라는 이런 항공회사들은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3개월, 4개월이거든요. 이걸 결정하는 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이제 그 핵심은 고정비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고정비가 상당히 낮습니다. 고정비 전체 그 비용 중에서 의외로 고정비가 상당히 낮거든요. 전부 아웃소싱 하나 보죠? 아웃소싱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관리를 잘 한다는 얘기죠. 하긴 뭐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업들은 손익분기점도 낮아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낮다. 고정비가 낮아요. 매출 대비. 매출 대비해서. 그래서 나이키하고 언더아머 딱 비교하면 나이키는 한 140%에서 130%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에 여유가 한 40% 정도 매출이 까져도 손실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는 11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10% 정도 매출이 감소가 되면 바로 손실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똑같은 회사라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비가 낮은 회사, 그게 더 이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때도 잘 버틸 수 있는 위기 때. 이런 블랙스완 같은 블랙스완이 있을 때 손익분기점이 낮을수록 그래도 모든 기업들이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정비를 낮추는 행위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고정비가 낮게 되면은 이런 위기에 버틸 수가 있죠. 그렇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네요. 저희 뭐 삼성전자 직원도 많고 공장도 많고 엄청날 것 같은데 상당히 비중이 낮습니다. 매출 고정비 비중이. 그 얘기는 또 이 제품의 어떤 부가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익의 질하고 주가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저번에 보인 것처럼 보면 애플 보시면은 현금원하고 잉여 현금하고 당기순이하고 매칭이 딱딱 되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이게 이익의 신뢰성이 높고 이익의 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 영업현금, 잉여, 당기순이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슷한 폭으로 움직여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거나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관리가 되는 관리가 되는 기업. 그리고 많은 중국 기업들은 이게 이익은 계속 올라가지만 현금으로 그러면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 얘기는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을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익을 위주로 보니까 계속 이익은 늘어나게 만들죠. 근데 실제로는 현금으로는 안 좋죠. 그래서 이걸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마존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같이 되거든요. 그래프 상으로 이렇게 냈지만 CC 아까 보신 것처럼 거의 1에서 2 사이 유지가 됩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됐고 페이스북도 저러니까 세계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1등 기업들이 되는 거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충분한 그 경영자가 지혜와 지식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축적이 돼야 돼요. 단순히
그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저런 거를 만들기 예. 위해서는 오랫동안 관리라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삼성의 관리 삼성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끊임없이 직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유지가 DNA에 박여서 유지가 돼야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텐센트도 좀 괜찮네요. 텐센트 좋죠. 네, 텐센트도 중국 기업에서 텐센트가 가장 이익의 질이 좋습니다. 네. 이익의 질. 그래서 이익의 질하고 주가하고 같이 간다. 근데 반대로 보시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바처럼 이런 것들은 안 맞는 거고 소니도 그렇고 소니도 그렇고 최근엔 다시 소니가 좋아지는 건 이익의 질도 좋아지거든요. 예. 마지막 부분이 좀 좋아지네요. 최근 예. 3년. 예. 네. 그래서 이런 것 바이두도 보시면은 바이두도 이익의 질이 안 좋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구글하고 바이두 투자하시려고 하면 구글을 투자하는 게 낫죠. 이익의 질 보시면. 그렇죠. 경쟁업체 가운데. 밸리언트 제약사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제약사인데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긴 하는데 그 10대 제약사까지 들어갔던 캐나다 제약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행동주의 그 투자자인 빌 에크만인가요? 빌 에크만이나 여기에 투자해서 다 몇 조씩 손해본 제약사거든요. 연기금이 그 미국 연기금이 한 30, 40조 정도 손해봤습니다. 이 제약사에 투자해서. 아, 그래요? 네. 이익의 질이 굉장히 안 좋죠. 밸리언트 제약사를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익의 질하고 자산의 질을 보라고 했잖아요. 네. 이익의 질은 저렇게 안 좋고 자산의 질은 아까 현금이 자산 대비 얼마 있는 걸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금이 2005년에 보시면 현금하고 현금 등가물이 100만 달러고 총 자산이 2029잖아요. 네. 2005년에 보시면은 약 20% 정도 현금 좋았네요. 갖고 있잖아요. 네. 10%면은 10% 이상이면 좋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업종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은 20% 정도를 갖고 있잖아요. 네. 2005년에 근데 보시면은 2015년, 16년 이렇게 보시면은 총 자산 대비 2015년을 보시면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습니까? 현금이 1%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네.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자산 대비 현금 이게 대차대표 재무상태 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대신 반대로 또 무형자산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형자산은 이렇게 이 정도 비율에 이제 총 자산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 정도 되려면 이 정도 되다가 확 올라가네요. 이제 무형자산이 2015년에 보시면은 얼마 거의 80% 정도 되나요? 80%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 기업 중에서도 여기 월드컴이나 이런 망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꼭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무형자산 비율이 자산 대비 확 올라갑니다. 근데 보통 무형자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술 개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비용 혹은 그로 인한 어떤 특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표권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무형자산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여기 무형자산 주로 M&A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입니다. 아, 영업권을 과다 계상을 했군요.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래서 자산의 질이 안 좋을수록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거는 이런 재무상태표에 안 달려있는 무형자산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이 많이 달려있으면 그거는 이미 안 좋은 거예요. 아, 보통 우리 기술,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기술 개발, 뭐 인건비라든가 연구 개발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무형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특허 뭐 이렇게 얻어지면 그냥 요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뭔가를 사올 때는 엄청나게 돈을 주고 사왔을 때 이게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그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일단은 봐야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은 그 한국 제약사하고 외국 제약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외국 제약사들은 자산으로 잘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자산의 정의가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거든요. 미래 현금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약사들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일부 한국 제약사들이 그거를 과도하게 자산으로 잡죠. 그래서 이익이
이익은 좋게 나오지만 사실은 미래 현금은 담보되지 않는 자산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정의에 맞지 않는 거죠. 미래 현금을 창출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자산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형자산이 이미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자산에서 이런 반영된 무형자산이 높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산 가운데 이 무형자산의 그 뭐랄까 비율이나 액수가 높을 때에는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상계한 것인지를 알아봐야 되겠군요. 네, 알아봐야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영업권이나 뭐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비싸게 샀다는 얘기잖아요. 가치가 좀 약한 거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떤 기술을 산 것인지 뭐 이게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은 무형자산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런 수치가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예. 관리하는 기업이 명품 기업이고 그럼 자기네 스스로 모든 어떤 그 자산이 많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진짜 돈이 많거나 빈수레가 요란하다. 네, 실력 있는 사람은 돈 없다 그러잖아요. 네. 자산은 그러니까 오히려 무형자산은 이런 재무제표에 안 달려 있는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 현금 흐름, 이 뭐라 그러죠? 재무제표를 좀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네, 그 이익률, 순이익만 보거든요, 보통은. 매출액하고 부채 비율 정도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그 건강검진표를 최소 30분 이상 꼼꼼히 좀 보면 생각하면 많은 게 보인다는 것처럼 이런 재무 정보를 일반 분들도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업하시는 분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회전율이란 뭐 그런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식당 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식당이 내 테이블 회전율을 얘기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듯이 일단 돼요. 투자를 할 때는 그런 마인드로 그러면 내가 사업한다 그러면 시장 조사도 하고 여기가 가게 몫이 좋은가 어쩐가 경쟁 점포는 얼마 정도 오르나 뭐 몇 가지 기본적인 다 조사하잖아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겠네요. 예를 들면 대표님이 다른 유튜브를 뭐 채널 사고 싶다 하면 뭘 보시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회전율 보실 거 아니에요. 조회수. 조회수. 그게 회전율이거든요. 회전율을 보실 거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회전율이 유지되는지 조회수가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름대로 변동은 있지만 우상향한 구독수도 그렇고 조회수가 올라가는 채널을 사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갖고 있는 그 직업이나 영역 관점에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는 회계 재무 분석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만 체크해봐도 손쉽게 그 명품 기업을 찾아내는 어떤 그 안목, 어떤 지식 이런 걸 좀 키울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호스 헤드 홀딩스라는 기업도 가치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여기도 미국 기업인가요? 예, 저기 광물 기업인데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파브라이나 이런 유명한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좋네요. 이런처럼 이익의 질이 안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가치 투자 대가라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가치 투자의 대가가 투자를 했을 때는 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이익이나 자산에 대해서 대비해서 가치가 낮다. 근데 PBR 관점에서 들어갔는데 이익의 질을 안 보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라.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익의 질은 봐야겠네요. 반드시 보여야 돼요. 자산의 질하고 이익의 질. 왜냐면은 PBR하고 퍼의 근본이 ROE잖아요. ROE에다가 배수를 곱해서 PBR하고 퍼가 되잖아요. 그럼 그 이익하고 자산의 질을 안 보고 곱해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 이익의 질이 의미가 없는 이익인데 거기에다가 몇 배 곱해서 퍼를 몇 배 줄 건지 계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 근본 원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더 그 이익의 질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들과 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그 패스트 리테일링이라는 업체, 유니콜로를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그 이익의 질이 딱딱 맞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하고 순이익하고 매칭이 잘 되죠. 네. 딱딱.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오르죠. 유니클로가 괜찮은 기업이네요.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효율지수가 상당히 관리가 잘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유니클로, 그다음에 H&M, IT, 그다음에 자라, 한국에 이제 LG 패션, LF, LG 패션 아니고 LF, 그다음에 이랜드가 있는데 재고자산 효율지수가 제일 잘 관리가 되는 업체가 이 자라하고 유니클로입니다. CCR도 좋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익의 질이 상당히 좋죠. 네, 그러네요. LF 보시면. LF 한국 기업이죠? 예. 안 좋네요. 제가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해 보이네요. 예, 불안정해 보이죠. 예, 그래서 샤오미도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좀 안 좋고. 예, 그래서 대비를 딱 경쟁업체끼리 대비를 해 보시면은 그래프 보면 딱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딱 나오네요. 직관적으로 나오죠. 예.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모닝스타 이런 데서 다 보여주는 건가요? 네, 그래프는 보여주지 않고 숫자는 보여주거든요. 그래프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거고. 엑셀 같은 걸로. 예, 그럼 만든 거고. 아까 막 보여준 것처럼 그 CCC,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매출을 일으켜서 돈이 들어오는 기간 비교를 딱 세 개를 비교하면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답이 상대적으로 나오죠. 근데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단순 비교가 좀 힘든 게 삼성전자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가전도 있고 반도체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법비리 비교를 해야 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는 2005년이고 2019년도로 보면 하나의 재고가 판매되기까지 103일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재고가 아니 이거는 그 캐시 컨버저 사이클이니까 물건을 사서 현금이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 값이 내 수중에 들어오기까지 103일이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GE는 93일. 네, 근데 GE가 그 예전에는 800일 넘었잖아요. 와, 엄청났네요. 그러면 이 기업은 사실은 2005년부터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2, 3년 뒤에 돈이 들어와요. 그럼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굶어 죽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게 CCC.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GE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05년 이전부터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죠. 아니,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양대 산맥이고 휴대폰. 애플 시가총액이 얼만데 삼성전자 이거밖에 안 돼. 이건 더 오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지표를 보면 애플은 이미 365조가 매출을 하면은 올해 기준은 365조가 좀 넘거든요. 네. 63조를 갖고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63조를 미리 성금을 받고 하는 거고. 장사하는 곳이고. 삼성전자는 103조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그게 경쟁력.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서 우리가 그냥 삼성전자, 애플 비슷한 거 아니야 이러지만 기업의 질이 완전히 틀리네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이 CCC를 지금 매출이 한 200조를 하면은 삼성전자도 내분이 아니라 30조 간뜻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아 하면은 103조를 하루만 당겨도 1조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전자는 103조를 일단은 어디서 빌려오든 조달을 해서 항상 갖고 있어야 되죠. 비용을 내면서 이자 비용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저쪽은 오히려 63조 이자 비용을 받으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관리도 더 따라가야 되고 또 생태계 전체를 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생태계하고 애플의 생태계에 이런 현금 전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애플 생태계가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최우량 기업이고 글로벌 최우량 기업은 맞아요. 근데 애플이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생태계의 재고자산 효율지수나 생태계의 현금 전환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애플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그 공급업자들도 더 경쟁 의기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생태계 접근 방식으로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경쟁업체를 놓고 비교하면은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딱 요 CCC로 보니까 왜 애플을 더
애플의 시가총액이 높은지가 확 나오네요. 네, 그래서 주가 흐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꾸준히 보시면은 대략적인 범위 내에서 주가가 예상이 되죠. 아, 현금을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된다, 주가가. 그러니까 주가 차트를 보시는 것보다 그 원인을 좀 보시면은. 그러죠. 보통 네. 우리는 차트 보면서 아, 이거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 네. 언제 들어갈까, 뭐 이런 식으로 겉의 현상을 네. 보는데 원인을 더 보십시오. 원인을 볼 필요가 있다. 네. 그 원인은 이런 재무제표에 분명히 네. 나와 있다, 네. 숫자로. 그런 것들이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 분들도 자기가 뭐 치킨집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해석이 되거든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네. 아마존도 보시면 현금 전화에 진짜 네. 그 궁금했던 게 뭐 아까 구글도 그렇지만 이 아마존도 사실은 서비스 기업이잖아요. 인터넷 서비스 기업.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덕이 없으니까 재고 회전율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애플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성향의 기업이니까, 인터넷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이익의 질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이익의 질이 보시면은 이 현금으로 이익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순이익하고 이익현금을 매칭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매칭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은 시계열로 이거를 길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이 보시면은 2014년, 13년 일 때면 이익하고 현금으로하고 좀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 당시에는 아마존도 사실은 그 관리가 아직 체계가 안 잡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네. 아, 그러면 이 기업이 아마존 기업이 이미 진짜 관리가 되는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게 되는 거고 이익의 질도 좋아지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면 뭐 잘 모르시면 2013년에 투자 못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2015, 16년 지나서부터는 이익의 질이 많이 좋아지네? 그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익 대비해서 현금 흐름이 반드시 커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는. 그 다음에 그 핵심인 그 보시면 현금 전화위수를 보시면 마이너스로 유지가 꾸준히 잘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현금 전화위수가 재고 회전율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이라고 재고 회전율도 보시면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죠?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데? 예, 아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건 해가지고 배송하고 하니까 사입을 해서 예, 자기 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된다는 의미가 다시 보시면은 한 년도만 보면 이거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보면 재고 자산 일수가 39일에서 34일 사이에서 레인지에서 관리가 되잖아요. 보시면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아마존은 40일을 안 넘게 관리하는구나. 이게 예를 들면 혈압을 따지면 뭐 120이 안 넘게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관리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리 개념이 제품이 꼭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CEO가 알아야 돼요. 이게 투자자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존도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안 좋았었는데 그 안 좋았던 것이 개선되는 어떤 그 시점이 2015년 이런 때 투자 들어갔으면 이제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큰 수익이 났겠네요. 제프 베조스가 강조하는 것도 현금 흐름입니다. 이익이 아니라. 근데 이런 그 말씀하신 우리가 명품 기업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기업이 나스닥 시장에도 많이 있나요? 나스닥 시장에서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또 골라야 되죠. 그러니까 필터링으로 아까 이익의 질하고 자산의 질을 필터링을 하면 나스닥 기업이라 하더라도 90% 이상 걸려져요. 그럼 현재 나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 가운데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 어떤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한 10%밖에 투자할 기업이 안 된다. 그렇죠. 중국은 한 뭐 1%를 하면은 미국은 한 10% 정도. 10배 정도 비율로. 한국은요? 한국은 그 중간 사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중국 상장된 기업이 217개가 됩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고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국 기업을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사면 어떠냐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뭔가 미국에서 엄청난 검증과 확인을 했을 거라는 신뢰,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교정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그 중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업체 그러니까 빅4하고 빅4 회계법인하고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가 해서 주관사를 해서 하는데 주관사하고 기업 그 상장 그거 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골드만삭스가 상장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검증된 기업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월스트리트는 브로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해주는 거. 금액이 크고 효전에 말수록 그 사람들 수입이 많은 거지. 뭐 골드만삭스가 그 브로커를 했다고 그래서 그 주관사를 했다고 그래서 충분히 검증은 됐다.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거를 아무리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골드만삭스가 주관사 했으니까 그거 믿을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이래서 골드만삭스가 주관사를 했으면 네.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어떤 잘못이 벌어졌을 때는 자기네가 뭔가 그런 책임질 거 없습니다. 책임을 져주지 않을까 투자자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건 없습니다. 네. 그거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 어떤 기업이 성장할 때는 일부러 중국 업체들이 그런 수수료를 더 주고 그런 주관사 찾죠. 이름이 괜찮은데 그 실사를 하는 거는 이제 주로 빅4 회계법인이 실사를 하거든요. 그 IPO 실사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진실성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재 제출한 자료 가지고 타당성만 프로세스를 거쳐서 검증할 것뿐이지 그 숫자의 검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 M&A를 하면 제가 기업을 인수를 할 때 그럼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실사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치와 여러 가지 뭐 재고나 뭐 이런저런 회사의 환경 뭐 물품 자산들 이게 일치가 되는지 그리고 가치가 적정한지 이걸 확인하는 실사 작업 후에 인수할 것이냐 또 얼마에 인수할 것이냐 가격을 정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데 일부 분들은 이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이쪽에서 내는 재무제표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상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듀 딜리전스라고 하거든요. 딜리전스를 하는데 그 딜리전스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제공한 자료를 보고 그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 이 정도 검증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그게 뭐 진실된 자료인지 심지어 예를 들면 뭐 가짜 자료를 제공했을 때도 그걸 검증해서 회계법인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했을 그런 방법이 없어요. 실사하는 건 아닌가요? 실사를 하더라도 그게 샘플로 일부를 실사하는 것뿐이고 그 법적인 책임도 없고 사실은 회계법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내가 매수자라면 기업을 인수하려는 그러면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진짜 주인의 입장으로 딱 그 매물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클라이언트의 입장에 맞춰서 여기에 직원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하니까 더 꼼꼼하게 다 체크가 되는데 이 주간 상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수치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냥 퀄리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재고 실사를 가서 하는데 재고 실사를 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다 셀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회사가 보여주는 거 보고 샘플로 체크를 해서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회사가 속이자고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처럼 주관사가 뭐 골드만 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사실은 좀 나이브하신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뭐 중국 기업, 뭐 어느 나라 기업이든 그냥 나스닥에 상장됐으니까 하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절대 그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익의 질이라든가 현금 흐름이라든가 전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인가, 명품 기업인가, 안전한가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된다. 결국 그건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재무 분석이 투자를 성공시키는 아주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전문 회계사처럼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면 버핏도 그렇고 찰리 망고도 똑같은 얘기하는데 사경인 회계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무제표 모르면 투자하지 말라. 사실은 그 말이 하기는 쉽지 않은 말인데 사실은 기본적인 이런 회계 재무 정보를 모르시면서 기업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죠. 네. 네, 그러면 요즘 많은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전기차, 뭐 배터리, 뭐 이런 쪽이잖아요.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도 혹시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예, 데이터는 제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 모닝스타에 들어가서 보시면 나오시고요. 예를 들면은 그 중국 전기업체에 한국 투자자들이 요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근데 뭐 니오, 예, 뭐 이런 것들.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네, 최근에 몇 달 간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가장 저희가 잘 아는 데는 BYD인가 한국에서 BYD라고 하고 영어로는 BYD인데 버핏이 옛날에 출자해서 투자 수익률이 아마 1000% 넘었을 겁니다. 네. 엄청나네. 삼성전자도 BYD에 한 3년 전인가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이 한 최소 200~300% 나왔을 겁니다. 한 5천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BYD 1조 네. 벌기 쉽지 않은데. 네. 네. 그래서 그 몇 개 그 핵심 몇 개 업체가 있거든요. BYD나 니오나 이런 몇 개 업체 이런 걸 좀 재무제표나 경쟁률 좀 보시면은 투자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뭐 거기에는 이제 뭐 테슬라도 네. 포함이 되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지표 어떤 기준들로 현금 흐름이나 이익의 질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런 투자할 만한 어떤 기업이다라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올까에 대한 약간 퀘스천이 생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마존 때처럼 네. 지금은 상당히 좋지. 왜냐하면 지금 뭐 이익이 크게 난다던가 뭐 매출이 발생한다던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BYD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라 이미 그 재무제표상에 그런 게 보입니다. 보이고요. 네, 상당히 안정되어 가는 게 좀 보이고, 그래서 그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이미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 근데 보통 전기차 네. 하면 테슬라가 다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중국 그 한국 업체들이 많이 진출했다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나라 10대 기업들 다 들어갔는데 거의 다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성공하기는 쉬운데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밀려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가 밀어내는 것도 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그 애국주의가 맹목적 애국주의가 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 내에서 7개업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도 저는 중국 내에서 장기적으로 중장기로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네. 공장을 중국에다 두고 예, 상당히 재미를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애플은 조금 테슬라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애플은 그 팀 쿡이 그것도 잘한 건데 중국 업체하고 관계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특히 SCM 그 공장들 관리를 팀 쿡이 굉장히 잘하고 지금까지 보통 아시는 것처럼 애플의 그 관련해서 고용된 인구가 100에서 150만을 보거든요. 중국에서. 100만에서 네, 150만 봅니다. 2차 밴더까지 하면 150만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도 상당히 잘 엮여 있고 팀쿡이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하고 해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통 상생, 뭐 로컬, 현지화 성공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지 공장을 짓고 물건을 제조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나라 기업처럼 현지화에 성공한 사례를 애플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플 같은 기업이 중국에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추가로? 특히 한국이나 이런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기업은 그래도 좀 미국이라는 나라 눈치를 좀 봐야 되니까.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중국 내에서 어떤 조사를 할 때 뭐 세무조사라든지 뭐 환경 관련 조사를 하든지 할 때 주로 당하는 게 이런 힘없는 나라 국가들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은 거의 손 안 대요. 중국 그 당국들이. 네. 지금 어떻습니까? 대표님은 지금 이제 우리 해외 주식,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많이 있을 거, 베트남이든 이런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이 좀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투자할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로는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의 선택만 해도 90%가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거에는
지금 막 인기 있는 기업, 예. 막 상승하는 기업, 이런 요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예, 물론 그런 투자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에 예를 들면 뭐 막 트렌드에 뭐 전기 자동차나 5G나 반도체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잘 기업이 있으면 공부해서 투자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고 그런 트렌드만 따라가서 그런 기업에 차트 보고 내 자본의 상당 부분을 배분하는 건 아니죠. 네, 상당 부분 거의 확실한 기업에 내 자본을 배분해야 되는 거고 일부는 이제 그런 약간은 벤처 비슷하게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잘 나간 전기 자동차가 뭐 이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일부는 배분을 할 수 있겠죠, 자본을. 근데 거기에다가 내 전 재산을 거는 거는 좀 무모한 거죠. 이건 뭐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분만이 아니라 국내 네.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얘기 같네요. 예,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IMF 직후에 한국은행 공보 자료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게 한국은행 자료인데. 아, 이게요? 예, 한국 위에. 예, 97년도, 98년도에 나온. 예. 한국은행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8년도. 네. 뭐 부도가 발생한 상장 제조업체 현금흐름을 보면은 96의 순증을 나타냈으나 부도 직전에는 부로 반전한다. 그러니까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아, 현금흐름이 안 좋아지는 네. 기업이 결국 부도가 난다. 네. 그리고 반대로 좋아지는 기업은 투자를 하시면 되고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가는 기업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한국은행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잖아요. 매번 일어나요? 아니면 이때만 거의 같습니다. 아, 매년? 이게 LG경제연구에 나온 자료인데 네. 97년에 보시면은 영업 현금흐름 마이너스인 기업이 30%예요. 네. 네. 30%인데 여기다가 다시 2008년 서프라임 났을 때 40%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도산 기업의 특징을 보면은 LG에서 나온 건데 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익하고 현금으로 매출이 안 되는 비율이.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은행이나 LG나 다 시계열로 보여주잖아요. 이 이익률의 수치, 현금 흐름의 수치, 이게 매출액 대비 아니면 이익 대비? 이익률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수익 이익하고 이익률 빼고 이익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익하고 현금흐름하고 차이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CCR 2에서 매칭이 안 되고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벌어진다는 도산기업일수록 8이 넘고 막 6이 넘고 이러니까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위기가 왔을 때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개별 기업 이건 전체를 본 거고 평균이고 개별 기업 투자하실 때도 영업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가면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올라가는 게 위주로 하시라는 얘기죠. 이게 신호를 항상 보여주니까. 우리 보통 네. 이익률만 보는데 네. 이익이나 매출 네. 그 이후 그 내면에 있는 이런 것까지 네. 질까지도 한번 확인해 네. 봐야 되는 네. 예,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모든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항상 이걸 한번 대입을 네. 해보면서 네.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네. 이렇게만 하셔도 적어도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죠. 네. 반대로 그 현금흐름이 좋아지거나 이런 이익률하고 현금흐름이 매치 잘 되는 기업들은 관리가 잘 되는 기업이다. 그러면 그런 기업에 롱텀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회계 재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업을 발굴해야 하는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좀 막연하게 우리가 가치 기업에 투자하자 혹은 뭐 가치 성장주라고도 하잖아요. 배당 성장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면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서 투자할 것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그 화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 대비를 해보니까 찾을 수 있겠구나 싶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쓴 책에서 이런 거 좀 상세히 언급을 하고 있으신가 혹시 보시고 싶으면 제가 쓴 책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제목이 워런 버핏식 현금주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워런 버핏식 현금주의 투자 전략이라는 네. 책이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포커메셋 투자자문의 장홍래 대표님과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좋은 시간을 만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인사이트를 함께 이렇게 나눠주신
정은혜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 감사합니다.